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1등 지역만 만든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같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썰림 현상에 맞서 대한민국 88%, 지방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는 대한민국 88%, 로컬에서 미래를 찾다. 그 두 번째 시간. 바다라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전복 양식장이 바다 위를 수놓은 전라남도 완도.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복 주산지입니다.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게 10kg 기준 한 박스거든요, 이게. 근데 작업을 해오면 하루에 뭐 한 2톤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200박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7탱크거든요. 이걸 매일 봐야 돼요. 저렇게 폐사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죽은 것들은 빼주고 뭐 상태 안 좋은 것들 또 골라가지고 치려놓고 그리고 물 다 교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폐사량이 많이 잡아지니까 이게 뭐 쉽게 갖다 놓고 뭐 시장으로 올리면 끝나는 줄 아는데 여기서도 엄청난 작업들을 걸쳐져야가 위로 올라가서 그 상품이 만들어져서 다 그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되는 거예요. 치패를 넣은 다음 2, 3년을 키워 출하하는 전복 양식은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면서 전복값은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어민들이 뭐 단가들이 예전처럼 계속 뭐 예전에는 그래도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올라도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저가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예전하고 같고 지금 전복을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있어요.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 전복 양식으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면서 어업에 종사하려는 어민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기어, 기농 해가지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진 않지만 지금은 많이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뭐 극소수에 이제 오시더라고요. 기여하신 분들이. 그전에는 뭐 1년이면 몇 명씩 이렇게 왔었거든요. 저희 선만 해도. 뭐 지금은 뭐 2, 3년 해도 한 명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생각들이 이제 뭐 이 전복이란 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되진 않아요. 지난해 국내 어가 인구는 총 10만 5천 명으로 2019년보다 13.2% 줄었습니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연안과 섬지방의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81.2%의 어촌이 이제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전망의 결과를 기반으로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 지금 섬 지역은 이제 인구가 줄어서 무인화되는 지역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66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100개의 섬 정도가 무인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섬과 어촌 지역의 현장에서는 정말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바다 위의 섬이 3,348개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3,000여 곳이 넘는 섬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47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잖아요. 그래서 해양 주권이나 해양 자원, 특히 해양 심층에 있는 어떤 자원들 이런 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보다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악순환의 반복, 즉 삶의 질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예를 들자면 청년층이 이탈하게 되면 고령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인구 밀도는 당연히 낮게 되고 결국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더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낮은 창업률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체 수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일자리 감소와 경제 활력까지 둔화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어촌을 떠나는 것일까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를 꼽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겠는데요. 특히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상 교통의 이제 분리성이 있습니다. 조금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여객선 운항이 이제 중지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을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섬이나 어촌에서 살아가는 데 상당히 이제 불편함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와 여가에 있어서 상당히 좀 취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시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어촌이나 섬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섬과 어촌 지역의 경우 병원 시설이나 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시설,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생활 편의 시설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 원천항. 올해로 37세인 김진혁 씨는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어업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통발 손질하러 창고에 갑니다. 실습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많이 힘든데 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귀화를 결심한 김진혁 씨. 경상남도 귀화학교를 통해 이론 수업을 이수하고 실제 어업인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실습을 나온 것인데요. 주로 회사를 많이 다녔고요. 네. 조선소 하고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자영업도 조금씩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제가 움직인 만큼에 대한 보상이 온다 뭐 이런 거에서 좀 되게 크게 작용을 했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하고 뭐 낚시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지면 후회 없이 좀 혼자서 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론만 배웠던 것과 달리 실제 경험을 해보니 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통발 이제 뿌리는 작업하고 네, 그 다음에 뿌려놓은 거 이제 수거하는 거죠. 네, 그 작업 나갑니다. 배를 타는 일은 때로 안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나 1인 어업인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요. 이제 이분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되면은 혼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걸 권장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무더기 가정 행편상 이제 혼자 하게 되면은 이제 혼자 하는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기계화도 돼 있고 이런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다 조작도 가능하고.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면서 예전에 비해 노동 효율은 많이 높아졌지만 직장 생활을 하던 김진혁 씨에게 아직은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앞에 보니까 어디쪽으로
바람이 불고 할 때는 한 번 할 때 딱 잡아야지 내 운전하는 게 딱 기본이라 안 하던가 기본. 기대에 찬 마음으로 통발을 끌어올려 보지만 고기 잡는 게 마음 같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암깨는 다 살려줘야 된다고. 뚝깨는 괜찮은데 이런 이제 암깨들은 네. 연중 우리 잡으면 안 되는 거, 그죠? 이게 뿔락돈도 보면 요 작은 사이즈 이런 것들은 살려주고. 이제 기대만큼 안 잡혔지만 또 옆에 또 다른 또 어구가 또 있으니까 또 거기 또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거죠. 아까 혼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 선장님 말씀은 법입니다. 배에서 선장님 말씀 무조건 사소한 거 다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일에 뛰어드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혁 씨와 같이 귀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제 어업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귀여학교는 큰 경험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막연한 계획에 뭐 있다가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니까 좀 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자신감, 이제 걱정됐었던 부분이 자신감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어떤 사전 조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노동 능력,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단순히 정부에서 기여자들에게 대출해주는 그런 어떤 저리의 이자와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기여를 와가지고 다시 내가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 이렇게 빚을 이렇게 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중이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촌 인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여 학교라는 것은 뭐 기여를 한 지 5년 미만인 분들이나 또 기여를 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기여해서 창업에 필요한 그 기술 교육을 시켜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쉽게 그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비 일부만 부담하면 총 8주 동안 귀여 학교를 통해 어촌살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귀여 교육을 완료하고 어촌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어선을 임대해 주거나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유입이 안 되면 그 업종은 사양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유입되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육상에서의 수입의 한 1.5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획 강도,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좀 약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사용하는 인력도 좀 줄어들고 또 기계만 다룰 줄 알으면 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귀여를 돕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촌에 정착하는 귀여 가구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한다면 어선이나 어장에 대한 인프라를 이제 확보하는 데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촌, 어장, 뭐 어선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촌 사회를 이제 유지해온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이라든지 가입비, 그 거주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촌계의 가입 조건에 있어서 폐쇄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겠죠. 어업 활동이 가지고 있는 노동 강도 그리고 이제 그 산업재해로서 위험성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새로운 인구들이 어촌 사회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8년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귀여인들을 위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낙후된 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어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인 방파제라든지 어구 창고와 같은 낙후된 어항 시설을 개선을 하고 해상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선 접안 시설이나 터미널 등을 보강하는 사업들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 시방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섬 이수도. 이수도는 경남 거제 장목면에 속한 작은 섬인데요. 섬의 모양이 학을 닮아 학섬이라고 불리어오다 멸치잡이 어선들이 들어와 마을이 부유해지자 바닷물이 이롭다 하여 이수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수도는 옛날에 그 대동여 지도에도 난 섬입니다. 이 섬이. 그렇고 그 순수한 우리말은 이물섬입니다. 이물섬인데 한자 포기를 하니까 이할리 물숫자 섬도 해가지고 물로서 이룬 섬이다. 해양수산부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이수도 어촌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2년여가 지난 지금 이수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400 몇십 명이 살았습니다. 이 동네, 이 작은 섬에 고기 많이 날 때는 몇 년 전엔 1박 3일 이전에는 한 5, 60명 살았습니다. 지금 100명 이상 됩니다, 사람이. 자, 1박 3식으로 먹거리 때문에 주로 옵니다. 이수도 민박집에서 1박을 하면 세 끼를 차려주는 컨셉의 1박 3식 프로그램은 이수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현지에서 나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좋다 하길래 그냥 왔어요. 음식이 좋대요. 1박 3식 프로그램의 인기로 지난해 이수도를 찾은 관광객만 한 해 6만여 명이 넘는데요. 그 덕에 섬 분위기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 어업에 이제 다 종사를 하셨는데 이제 어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계속 들잖아요. 그리고 어획량도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박 3식이나 뭐 이런 어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지금 옛날보다는 좀 활기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어촌 뉴딜 사업을 계기로 이수도의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어촌 뉴딜 사업 일환으로 이제 홈페이지 제작 중이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이제 1박 3식으로 오고 싶어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정보를 얻을 곳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랑 연동해가지고 이제 손님이 한눈에 이수도를 다 보고 이제 한 사이트에서 이제 민박집을 초이스할 수 있게끔 네, 손님 위주의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거고 직관적으로 보기 좋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들이 이수도를 찾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통 보면 60대 그런 분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평일에도 지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주말에 되면 약간 연령이 조금 내려가요. 그때는 이제 직장인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기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지금 제일 많이 안 오는 연령층이 20, 30대. 근데 만약에 꽃밭이나 해수 체험 시설이 있다 보면 이제 아마 저희도 이제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보면 이제 젊은 층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편히 오갈 수 있도록 여객 접안 시설을 개선하고 해안 산책로와 해수 체험 시설 등을 마련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 오시면은 섬에 왔는데 수영할 곳도 없다, 뭐 볼거리도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수 체험 시설하고 이제 꽃밭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보다 더 살기 좋은 이수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이 됨으로 해서 그 오시는 분들도 뭐 좋아질 거고 우리는 뉴딜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 누딜 샘백 사업은 아무래도 SOC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촌의 문제를 SOC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고 현장의 문제, 즉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제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요. 어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규모는 작고 인구 규모는 작고 지역은 넓은 이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우리 어촌 사회의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포스트 어촌 뉴딜이 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독일 니더작센주 북해 연안 지역에 위치한 섬 노르더나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덴해에 위치할 정도로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인구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르더나이는 바다라는 자연을 활용한 해양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In Deutschland wurde die Thalassotherapie zum ersten Mal 1793 an der Ostsee eingesetzt. 5 Jahre später kam sie nach Norderney, sodass sie hier bei uns auf Norderney seit 223 Jahren vorhanden ist. Und das heißt, es gibt eine lange Tradition für Thalassotherapie, die über 200 Jahre besteht. Unter Thalassotherapie versteht man die Nutzung der Heilkräfte des Meeres und der klimatischen Faktoren, die am Meer bestehen. Das heißt also, es ist in erster Linie das Meer selber mit seiner Temperatur, mit seinen Inhaltsstoffen. Es ist weiterhin das Klima am Meer, die Temperatur, der Wind, das Aerosol in der Luft, die saubere Luft, die frei ist von Pollen und von Schadstoffen und die UV-Strahlung. Es ist weiterhin die Nutzung von Schlick, Algen und Sand. Und es ist die jegliche Aktivität sportlicher Art oder auch einfach nur Meditieren, Yoga, Tai Chi, Qigong am Meer und die Inspiration, die den Menschen die Verbindung bringt, über sich und die Welt nachzudenken und ihn anregt, über seine Existenz nachzudenken. 해수와 해풍, 해조리와 갯벌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요법은 독일에서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uf diesem Bild sieht man, wie das Immunsystem stimuliert wird, indem das Verhältnis, was wir betrachtet haben, zwischen CD4 und CD8 im Beginn der Immunerkrankung Neurodermitis weit aus dem Normbereich heraus ist und durch 3 Wochen Klimatherapie sich normalisiert. Ähnlich ist es bei Bronchialasthma. Es ist aus dem Bereich der Norm und nach 3 Wochen Klimatherapie ist es normalisiert. In geschwächter Form auch bei der allergischen Rhinitis, also Heuschnupfen. Nicht ist es aus der Norm heraus bei chronisch obstruktiver Bronchitis, eine Erkrankung, die nicht mit dem Immunsystem, bei der nicht das Immunsystem betroffen ist. Sie sind normal und sie bleiben normal durch das Klima.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해양 치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독일. 이를 바탕으로 해양 치유가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오늘날의 노르더나이를 만들었습니다. Im Wesentlichen ist es der Temperaturreiz. Im Wesentlichen ist es die Kälte, die dazu führt, dass der Körper im Nachhinein, nachdem er diesen Reiz erfahren hat, von sich aus selber die Durchblutung steigert. Das weiß man von der Kneipptherapie, das weiß man von allen Kaltreizen, die angewendet werden, dass es im Nachhinein eine Mehrdurchblutung gibt. Und diese Mehrdurchblutung führt dazu, dass die Zellen vermehrt ausgeschüttet werden und transportiert werden. Und dieser Mehrtransport ist ein verbesserter Stoffaustausch.
es ist eine verbesserte Energiezufuhr, es ist eine verbesserte hormonelle Situation. 탈라소테라피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노르더나이를 찾는 관광객만 연간 55만 명. 이를 통해 12,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은 6,500억 원에 달합니다. Ja, schön, dass ihr alle da seid. Heute wieder zur Klimatherapie. Und dort werden wir uns dann erstmal bewegen. Es ist ja heute nicht so kalt. Und es ist so, dass ihr am Anfang merkt ihr, wenn ihr rausgeht, dass es kühl ist. Und dann ist es aber so, dann werdet ihr merken, ihr gewöhnt euch daran. Es ist gar nicht so schlimm, die Kälte. Ja? Das hat sich ergeben, ich habe früher hier gewohnt und eine Freundin von mir hat mir empfohlen, zu Frau Rast zu gehen. Ich war letztes Jahr sehr viel krank mit Infektionserkrankungen, sowohl Magen-Darm-Infekten als auch respiratorischen Infekten. Und die Freundin hat gesagt, ich soll mal zu Frau Rast gehen und gucken, ob man nicht mein Immunsystem ein bisschen stärken kann. Und die Frau Rast hat dann gesagt, ich soll Klimatherapie machen. 기후 테라피는 바닷가의 기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맨발로 뛰며 자연스럽게 몸에 열을 올린 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차가운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북해 바다가 춥게 느껴질 법도 한데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꽤 즐거워 보입니다. Ja, voller Endorphine. Also es ist jedes Mal toll, zu jeder Jahreszeit. Ja, und es härtet ab. Das Wasser ist so kalt? Ein kurzer Moment, aber man gewöhnt sich ganz schnell daran. Sind Sie zum ersten Mal hier? Nein. Also ich bin jetzt schon 3 Jahre dabei. Ja. Dann merken oder spüren, dass Ihre Gesundheit immer besser wird? Ja, auf jeden Fall. Also im Winter nicht erkältet und man wird kälteunempfindlicher. Also es ist jemand nicht so schnell kalt. Jetzt im Winter, wo andere schon frieren, dann sagt man, oh, Temperatur kann ich noch gut aushalten. Gut, ich war jetzt ja fast ein Jahr nicht mehr drin, weil ich mich im Winter nicht überwinden konnte. Und ich muss sagen, es war Gott sei Dank nicht so kalt wie erwartet. Also ich bin sehr zufrieden. 스틱을 들고 해변의 모래를 밟으며 걷는 노르딕 워킹은 칼로리를 소모시키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해변 스포츠입니다. Also in der Sporttherapie bieten wir vor allem Klimatherapie. Das ist vor allem zu den Nebensaisonzeiten sehr, sehr reizvoll, denn wir haben ja ein starkes Reizklima hier, 3,6% Salz im Meer. Wir haben immer anhaltende Winde und wir gehen so oft es geht mit den Patienten raus. Wir machen Nordic Walking, wir machen Lauftraining, wir machen Yoga, wir machen Achtsamkeitsübungen am Meer, wir machen Tai Chi, Qigong, alles das, was uns hier mit dem Meer verbindet. Wir kriegen hier viel Luft, wir können die beste Salzluft ganz tief einatmen durch den hohen Sauerstoff. Gebrauch oder Verbrauch, den wir durch den Sport haben. Und wenn es nötig ist, gehen wir auch zu jeder Jahreszeit mit den Patienten ins Wasser. 탈라소 테라피를 위해 노르더나이를 찾은 사람들은 평균 7일간 머물면서 다양한 치유법을 체험합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북해의 자극성 기후는 인체의 면역계를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기후에 오래도록 노출되면 몸 안의 자가치유력이 향상되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Naja, besonders gut ist eigentlich vor allen Dingen die Vielfalt, die man einmal hat. Das Wetter ist immer anders, was einen natürlich auch fordern kann. Wind, der Sand macht das natürlich einerseits auch viel schwieriger, gerade beim Laufen. Dadurch werden die Muskeln auch noch mal anders trainiert. Oder auch das Barfußlaufen. Alleine für Diabetiker ist das ja ganz besonders und gesund. Die Luft ist ganz anders. Der Salzgehalt, da merken Sie gleich, dass das alles wirklich rauskommt, sie erfrischt. Und einfach die Kulisse, wenn man mal hier die Wellen hört, das Rauschen, ob das jetzt Yoga ist oder Meditationsübungen, es ist wirklich entspannt. Gerade im Sommer natürlich, Sonnenuntergänge, wunderschön zum Laufen. Das ist einfach toll. Das kriegen Sie in einem Fitnessstudio einfach nicht. 노르더나이에서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기후 테라피뿐 아니라 실내에 마련된 다양한 스파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Das Badehaus selber ist dann in 2005 vollumfänglich renoviert worden in mehreren Stufen.
Der Wellness- und Spa-Bereich, der Thalasso-Bereich, wurde 2005 eröffnet. In 2012 wurde der Familienbadbereich eröffnet mit dem großen Meerwasserwellenbad. Und zu guter Letzt wurde in 2019 die Umkleide des Spaßbades vollumfänglich renoviert. Und damit ist dann das gesamte Badehaus komplett neu renoviert für ungefähr insgesamt um die 10 Millionen Euro. 노르더나이의 바데하우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온천으로 유럽의 목욕 문화를 정착시킨 곳인데요. 1979년 북해 치료용 온천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Sie sehen im Hintergrund die Basilika unseres Spa-Bereichs. Der Thalasso-Spa-Bereich ist gegliedert in eine Wasserebene. Unten im Erdgeschossbereich sehen Sie das große Bewegungsbecken, dazu verschiedene Becken, Feuerbecken, Salzbecken, Außenbecken, verschiedene kleine Massagebecken. Darüber hinaus haben wir eine große Wasserfalldusche, wo Meerwasser aus 6 Meter Höhe auf unsere Gäste herabprasselt. Mein Geheimtipp, einer der schönsten Orte auf der Insel. 이처럼 노르더나이에서는 지역 내 바다 자원과 연계하여 해양 치유, 휴양, 재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노르더나이의 갯벌을 이용해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Wir haben hier unseren Original Norderneier Schlick. Die Bestandteile sind gereinigtes Meerwasser, Muschelkalk, von Ebbe und Flut gemahlen, Meersand und eine einzellige Braunalge. Hat einen hohen pH-Wert von 7,89 und das wird jetzt auf den Patienten auf die Haut aufgetragen. 미네랄과 게르마늄 등이 함유되어 있는 진흙팩은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며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ie Schwebeliege hat eine Temperatur von 37 Grad und jetzt, wo eben Herr Visser in die Folie eingepackt wurde, kann der Schlick richtig schön wirken. 이번에는 검정색의 물이 준비되는데요. 진흙팩을 마친 후 진행되는 홍차 목욕입니다. 홍차의 카테킨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Ich bereite gerade eine Badewanne vor mit 200 Liter gereinigtem Nordseewasser. Jetzt fülle ich gerade kaltes Meerwasser ein. Vorbereitet habe ich jetzt einen Schwarztee in Kombination mit Sahne. Schwarztee hat eine astringierende Wirkung auf die Haut, feuchtigkeitsspendend, entzündungshemmend und ja, also das ist sozusagen eine große Teetasse, in der gebadet werden darf. 향긋한 홍차물이 욕조 가득 들어차면 온몸이 이완되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르더나이의 다양한 해양 치유 서비스는 휴양을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Es fühlt sich sehr gut an. Also die Vorzüge einer schönen Tasse Tee kannte ich ja jetzt schon. Aber jetzt mal mitten im Tee drin zu sitzen, sich zu entspannen und dabei diese Gerüche und Aromen wahrzunehmen, ist doch wirklich was ganz Besonderes.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온천수를 중심으로 한 휴양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독일 전체에만 이러한 해양 치유 단지들이 350여 개소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연 45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며 45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Besondere Erfolge würde man bekommen, wenn man die Klimafaktoren, von denen ich gesprochen habe, mit ihrer Reizwirkung besonders fördert. Das heißt, dass man nicht nur im Sommer, dann wenn die Wassertemperatur hoch ist, sondern dass man auch im Herbst, im Frühjahr und besonders auch im Winter, wenn die Wassertemperaturen etwas niedriger sind, dass man dann diese Klimareize nutzt. Sei es am Meer selbst durch die kältere Luft oder sei es, dass man ins Wasser geht bei Temperaturen unter 20 Grad. 해양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치유 산업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105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도군도 그 위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는 해양 자원이 좋다. 이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양 치유 산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양 치유 산업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 4개 지자체가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그곳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 산업을 하기 위한 일부분이 이 기후치유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후치유센터는 기후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명사심리해수욕장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요. 신지 명사심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의 50배보다 많이 나오는 공기 비타민을 할 수 있는 산소 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양과 해풍, 해양 에어로졸 등 해양 기후를 이용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센터가 되겠습니다. 길고 넓은 모래사장을 지닌 명사심리 해수욕장.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하나인 노르딕 워킹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오거든요. 오면 파도 소리도 좋고 그 바다 그 내음도 좋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모래사장이라서 맨발로 밟는 기분이 좀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바다 소리 들으러 겨울바다 때 보러도 한 번씩 오고 그래요. 저희.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2019년 덴마크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친환경 해수욕장임을 인정하는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았는데요. 청정한 완도의 모래 해변을 밟으며 걷는 노르딕 워킹은 매번 참가 인원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 노르딕 워킹은 북유럽에서 시작됐는데 크로스컨트리 스키어들의 여름 훈련법으로 고안된 게 노르딕 스키, 노르딕 워킹이 된 거고요. 상당히 참여자분들이 유익해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수원 수도권에서까지 오셔서 체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탁 트인 완도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모래사장을 걷는 노르딕 워킹. 바람과 공기, 모래 감촉 등 도시를 떠나 자연을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걷는 게 예전에 걷는 거하고 다른데 제대로 걷는 느낌? 건강한 걷기가 진짜 배우게 돼서 너무나 감명받았고 앞으로 또 이런 게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체험장 한켠으로는 완도군에서 자라나는 꽃들로 만들어진 향기로운 꽃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원한 완도도 명사심리 바다와 또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라피 효과, 또 힐링 효과, 그리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으시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이 활성화되면 해양 관광 산업뿐 아니라 완도 특산품,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4조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일자리는 한 3만 개 정도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해양치유센터에서 종사할 수 있는 해양치유사, 치유지도사, 그다음에 민간이 타겟을 하는 호텔리어들, 그다음에 바이오 연구단지의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많은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정도 찾아올 걸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상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어업 활동이라든지 주민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주민 소득이 늘어나서 그 주민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특히 어촌 관광도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 바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어촌만의 특수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조언합니다. 섬에서는 어떤 문화나 자연, 다양한 어떤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지와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관광 자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연 경관이라든지 해수욕장, 바다 낚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지 투자자가 와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외지 투자자가 많이 몰려들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정작 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외지 투자자가 아닌 섬 주민들이 어떤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도록 어떤 주민 주도형 관광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관광 자원만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그 섬 주민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이 또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섬 주민들도 부족한 그런 생활 용수나 이런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주민 간의 갈등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80km가량 떨어진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이자 유럽 최대 항만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Well, this view of the port of Rotterdam has completely changed over the last decades, where in the past it was located quite near in the Rotterdam city center, as you see right here on the map. Rotterdam city center is of course located in front of this. Nowadays it's more located at the industrial cluster, where we just have been watching and viewing the HMM Algeciras at the RWG terminal. 8, 9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로테르담 항만은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물류 중심지인데요. 2000년대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This is completely compared to the past, because nowadays we are working with so-called smart terminals. These smart terminals are fully automated from the stacking yard to the yard and to the quay side, where there are no human beings involved anymore, which is what I just highlighted,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ast. 마스강을 따라 북해 입구까지 약 40km 지역에 걸쳐 있는 로테르담 항만. 로테르담 시는 이 넓은 항만과 인근 광역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을 개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로봇과 AI가 일을 하는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였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관이 함께 어우러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물류 기능과 조선업 중심의 산업화된 항구 도시에서 상업, 금융, 문화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economy of Rotterdam, is relying nowadays way more on just the service economy instead of merely the harbor economy, and but you can still very strongly feel that the harbor is very much intertwined with the city itself, but in a different way, because I mean the harbor mentality is still here, but the actual harbor is not as much in the city as it was. You still see a lot of like old cranes in these new hip neighborhoods that are becoming reality nowadays on old harbor piers. But it's less physically present, which makes it also a way cleaner city than it was, of course.
우리나라 역시 노후 항만에 대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60개 항만, 1086개 항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30여 년 차를 넘어서면서 노후 항만 시설물 관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노후 항만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876년 국내 최초의 근대항으로 문을 연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정부는 우선 부산항 제2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신항의 무인 자동화 항만을 지금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저희들 이제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은 하나의 기업에서 어떤 정보가 생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연관 비즈니스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흘러야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런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또 항만 관계자들이 각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 항만이 조성되면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이송하고 적재하는 과정까지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은 단축되고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부산항이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뭐 6위에 환적으로 2위 항만으로 굉장히 많은 2천만 TU가 넘는 물동량을 매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박들이 들어오는데 그 선박들이 들어와서 공해상에서 이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선박 회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이제 공사 항만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 선박의 어떤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류 효율이 올라가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신항으로 인해 제 기능을 잃고 낙후된 북항은 금융과 연구개발 등 상업시설을 구축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불러 모아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섬과 어촌의 공익 기능은 우리 이 섬 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어업인들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섬과 어촌 지역에 사람이 이제 살지 않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공익 기능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는 사실 이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 외곽 지역으로서 섬과 어촌 지역이 지역 소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국토 외곽 지역인 섬과 어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토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연안 어촌 지역. 육지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최일선의 지역. 사람이 떠나가고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연안 어촌 지역을 살리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촌 뉴딜, 항만 재생 사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찾고 싶은 바닷가, 활력이 넘치는 연안 어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